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가 또 바쁘다고 하면서요. 핸드폰을 무릎에 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창밖에는 속초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급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엄마. 그 말이 귀에 맴돌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뻐근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혼자 병원에 가기엔 너무 멀고 그렇다고 택시비가 아깝지 않은 건 아니고요.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 정말 아파서였는데 재판이 급하면 어머니는 급하지 않다는 거냐. 목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도윤이는 성공한 변호사니까 바쁜 게 당연하죠. 서울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까지 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바라봤어요. 도윤이 연락처가 맨 위에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해 봤어요. 2달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걸었던 거였고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파도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면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슬펐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도윤이 아빠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던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9이었어요. 그때 제가, 도윤이는 겨우 4살이었고요. 남편이 폭풍우 속에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순아, 남편이 바다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다급하게 뛰어와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도윤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내 살배기 아이에게 아빠가 안 돌아온다고 말하겠어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줬어요. 하지만 관 속은 비어 있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한 채로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윤이만 계속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순아, 이제 어쩔 거냐? 도윤이는 어떻게 키울 거고?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부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마저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밤 도윤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도윤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 옷을 사달라고 할 때, 그때마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하루 종일 빨래방에 앉아서 빨래를 하는데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빨래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윤이가 자라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생선 장사였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속초항으로 나갔습니다. 배들이 들어오면 제일 신선한 생선을 골라서 사오고 그걸 손수레에 싣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도 모르겠고 값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다른 상인들이 가르쳐 주긴 했지만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새벽 바람이 정말 차가웠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생선을 만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참고했어요. 집에서 도윤이가 자고 있을 생각을 하면 추위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생선 냄새가 몸에 뵐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비린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도윤이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냄새 난다고 놀림받을까봐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웃들이 혜순 씨, 저러다 쓰러져요 라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몇 번 쓰러질 뻔했고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었고, 여름에는 생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생선이 인기가 좋은지, 언제 값이 싼지,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장사가 좀 나아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혜순 씨네 생선이 제일 신선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요. 아빠 없는 서름을 딛고 일어서길 바랐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이는 게 신경 쓰였어요. 운동화도 좀 낡았고 가방도 새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도윤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가끔 도윤이가 엄마,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엄마가 아빠 못까지 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운동회 때는 아빠 역할도 해보고 도윤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도 하고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중학생이 된 도윤이가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고요. 서울대라니 우리 같은 집에서 어떻게 하지만 도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갈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계속됐고요. 도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과외비까지 보태야 했으니까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생선을 만지느라 상처도 많이 났고 겨울에는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었거든요. 허리도 점점 아파졌어요.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어요. 진통제로 버텼어요. 다른 또래 여자들은 예쁜 옷도 입고 미용실도 가고 그러던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너무 초라해진 제 모습을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도윤이가 성적표를 가져올 때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도윤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혜순 씨,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다니, 도윤이 진짜 효자 되겠는걸?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니까 더욱 힘들었고요. 그래도 대학원까지, 미국 유학까지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어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게 무서웠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도윤이가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동안 항상 도윤이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다른 또래 여자들처럼 예쁜 옷 한 번 제대로 사 입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도윤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가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도윤이를 보면서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도윤이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도윤이가 변호사가 되던 날,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 큰 로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드디어 변호사 됐어요. 도윤이가 전화로 말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용돈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도윤이가 보내준 첫 용돈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10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보람찼어요.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도윤이가 이제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했어요. 몇 달간은 정말 좋았어요. 도윤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했고, 가끔은 서울 구경시켜드리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물론 바빠서 실제로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가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 그러더니 명절이나 생일 때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큰 로펌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신입 변호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할 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니까 서운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도윤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미정이라는 아가씨와 결혼한다면서 사진 한 장 보여주고는 엄마, 바빠서 따로 인사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인데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나중에 기회 되면요 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아가씨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옷도 좋은 걸 입고 있고 배경도 멋진 카페 같은 데였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런 아가씨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선 냄새 나는 시장 아줌마가 어머니라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결혼식에는 갔어요. 서울 강남의 큰 웨딩홀이었는데 제가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며칠 고민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복을 빌려 입고 갔는데 그래도 다른 하객들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웨딩홀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위축됐어요. 모든 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데 저만 동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객들도 다들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저 혼자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신부 쪽 하객들을 보니까 다들 품격 있어 보이더라고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도윤이가 저를 신부 어머니에게 소개할 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이쪽은 저희 어머니세요라고 말은 했는데 목소리에 자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인사해 주셨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아마 제 손이 너무 거칠었을 거예요.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느라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부드러워지지 않았거든요. 악수를 할 때 신부 어머니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손이 얼마나 거칠었으면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도윤이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공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라고 하시는데 표정이 좀 굳어졌어요. 그리고 곧 다른 사람과 인사하러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작아졌어요. 아, 내가 도윤이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내가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창피한 어머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식 내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거든요. 도윤이도 바쁘다고 저한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피로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쪽 가족들은 다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번 대화에 끼려고 해봤지만 어울리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고맙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어요. 마치 제 역할은 끝났다는 뜻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는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 내려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제가 올라가겠다고 하면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거라고 말리더라고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도윤이 얼굴만 봐도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모시고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화로 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마라고 짧게 알려주고는 금방 끊었습니다.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사진을 몇 장 보내주기는 했는데 그것도 며느리가 찍은 것 같았어요. 도윤아, 손자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사람 많이 만나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마음 아팠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들 손자를 돌봐주고 그러던데 저는 사진으로만 봐야 하다니 가끔은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어요. 도윤이가 잘 되면 그만이지 내가 뭘 더 바라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다던데 우리 도윤이는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웃집 순자 할머니가 요즘 도윤이는 어때? 자주 와? 라고 물어보시면 바빠서 잘 못 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시장에서 아는 분들이 도윤이 잘 되었다며 축하해 줄 때면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잘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멀어진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명절 때 전화가 와도 형식적이었어요.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시고 라고 하고는 금방 끊어버리고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도윤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좀 더 이야기할까? 라고 해도 아, 엄마, 미안해요. 아이가 울어서요 라든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윤이한테 폐가 되는 건가? 성공한 아들에게 시골 어머니가 부담이 되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윤이도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사실은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평생 도윤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그 도윤이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허전해졌어요.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 혼자 웃으려니까 재미가 없고 슬픈 프로그램을 봐도 혼자 우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도윤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봐 라고 하면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졌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그날따라 무릎이 유독 아팠어요. 그래도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참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좀 쉬자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아파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더라고요. 평소에는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날은 2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혜순 씨, 왜 이래요? 라고 놀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신세가 한심해서 울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는데 정말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아파요. 그래서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까지 찍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라고 물어봤더니 검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검사하는 동안 계속 도윤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큰 병이면 어떡하지? 도윤이한테 연락해야 하나? 그래서 도윤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라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급한 재판이 있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재판이 더 급하다는 건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도윤아,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라고 다시 말했는데 엄마, 뭐가 문제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도윤아, 엄마가 정말 아픈데 좀 와줄 수 없니? 라고 했더니 며느리한테 연락해 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이렇게 차갑게구나. 며느리한테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들 때문에 당장은 내려가기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는 송금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였는데 다시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순자 씨,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도윤이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해. 순자 할머니가 아이고, 그 자식이 엄마가 아픈데 어떡해?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병원으로 와주셨어요. 혜순아, 괜찮아? 많이 아파? 라고 물어보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내 아들은 안 와도 이웃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병은 아니었어요. 관절염이 심해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꼭 입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약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상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서 돌봐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간병인을 쓸 돈도 아까웠고요. 밤이 되니까 더 외로웠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병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도윤이는 장례식에 나올까?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안 오는데 장례식이라고 다를까요? 간호사가 가족 연락처를 적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도윤이 번호를 적어줬지만 마음이 씁쓸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도윤이가 올까 싶었거든요. 이웃 할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와줬어요. 혜순 씨,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지 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혜순아, 도윤이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까? 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바쁜데 뭐 하러. 사실은 또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한 번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이번 3일째 되는 날, 의외로 도윤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 라고 대답했는데 도윤이가 다행이네요. 바빠서 못 가서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았어요. 정말 미안하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왔을 텐데. 그래도 전화라도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퇴원하는 날에도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는 그 아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정말 허전했어요. 텔레비전도 켜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웃들이 갖다 준 반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은 안 챙겨줘도 이웃들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도윤이 인생을 산 거구나. 그런데 정작 도윤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도윤이 없는 내 인생은 뭘까? 무섭고 막막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보자. 도윤이를 위한 삶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오랫동안 시장에서 옆자리에서 장사하던 분이에요. 혜순 씨, 요즘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일을 한 봉지 갖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다면서요. 사실 거울을 보면 저도 놀랄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차를 우려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순 씨, 이제라도 본인을 위해서 뭔가 해보면 어때요? 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혜순 씨는 아직 젊어요. 70이면 요즘 세상에는 한창이야. 건강하면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년이나 더. 그렇게 긴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고 상도 몇 번 받았었어요. 선생님이 혜순아, 너는 손재주가 좋구나. 미술 선생님이 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지막 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고 도윤이 키우는 게 전부였거든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나 서예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손이 근질거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미술 교실이랑 서예 교실을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다닌다면서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운다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순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배우는 거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운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돈도 들 텐데 그럴 여유가 있나 싶었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수강료도 거의 안 들고 재료비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혜순 씨는 예전부터 손재주가 좋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제가 손재주가 좋다고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장에서 생선 포장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예쁘게 포장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손재주인가 싶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칭찬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며칠 고민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 옷도 맨날 같은 거만 입고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온통 검정색이나 회색 옷들 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칙칙한 옷만 입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분홍색, 하늘색 옷도 좋아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봤구나. 도윤이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도윤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순자 할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해보자. 뭐든 한번 해보자. 망해도 본전이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분명히 재미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뭘 배울까요? 미술이요? 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둘 다 가서 보고 정하면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뭔가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이 설레기도 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내일 주민센터에 가면 뭘 하게 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마치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 주민센터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할 텐데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주민센터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여러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복도에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요라고 감탄하면서 작품들을 보는데 순자 할머니가 저것도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그린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이런 그림을 할머니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멋있었거든요. 먼저 미술 교실을 구경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모두들 집중해서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이 어서 오세요. 구경하러 오셨어요? 라고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업을 들어볼까 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좋으시네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이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구나 싶었거든요. 다음에는 서예 교실을 봤어요. 할머니들이 붓으로 글씨를 쓰고 계셨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먹 냄새도 좋았고 조용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어요. 서예 교실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선생님이 김미숙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처음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글씨를 못 써요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기교는 연습하면서 늘어가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체험 수업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서예를 선택했어요. 미술도 좋았지만 서예가 더 끌렸거든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서예를 하시는 걸 본 기억이 있었어요.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붓을 잡아보는지 먹물을 찍어서 종이에 획을 그어보는데 삐뚤빼뚤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보고 처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라고 대답했더니 괜찮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전 몇 개월째 다니는데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법 글씨 같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나도 연습하면 늘 수 있겠구나. 김 선생님이 와서 제 글씨를 보시더니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붓 잡는 법부터 자세, 호흡법까지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붓을 움직여 보세요. 급할 게 없어요. 선생님 말대로 해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이렇게 천천히 뭔가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말 신기했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빨리 갔어요. 집에 와서도 연습했어요. 신문지에다가 물로 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볼펜으로 따라 써보기도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어때요? 재미있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글씨가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도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다른 할머니들도 혜순 씨 글씨 예쁘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이후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어봤나 싶을 정도로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도윤이한테서는 칭찬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했는데 서예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도윤이 걱정, 외로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글씨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님이 혜순 씨, 전시회의 작품을 출품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요? 제가 무슨 전시회를? 라고 했더니 주민센터 문화제가 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내 글씨를 다른 사람들이 보다니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같이 해요.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권해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떤 글귀를 쓸까 고민하다가 희망이라는 글자를 쓰기로 했어요. 왠지 지금 제 마음과 맞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는데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제법 봐줄 만한 희망이 완성됐어요. 전시회 당일 정말 떨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보는데 제 작품 앞에도 사람들이 서더라고요. 이 글씨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기뻤어요. 도윤이한테 전시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가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어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 후에 수고하셨어요 라는 짧은 답장만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괜찮더라고요.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김 선생님이 혜순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하시면 더 늘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붓글씨뿐만 아니라 한시도 배워보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한시요? 시를 짓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시를 써요. 라고 놀랐더니 누구나 마음속에 시인이 있어요. 특히 혜순 씨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좋은 시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시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를 써야 하는지, 운율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알아갔어요. 첫 번째 시를 썼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제는 바다였어요. 속초 바다를 보며 살았던 제 인생을 담아서 썼는데 선생님이 마음이 담긴 좋은 시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 쓰는 재미에 빠졌어요. 일상의 작은 것들도 시로 써보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시로 표현해보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많이 정리됐어요. 특히 도윤이에 대한 마음도 시로 썼어요. 원망스러운 마음, 서운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고
시도 제법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의 반 할머니들과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도 먹고 수업 끝나고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 진짜 친구구나 싶었어요. 도윤이가 바쁘다고 연락 안 와도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혜순 씨, 선배님들 모임에 나가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모임이에요? 라고 했더니 문학 동아리예요. 시를 쓰고 서예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작품도 나누고 여행도 가고 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학 동아리라니 멋있게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데 어울릴까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라고 걱정했더니 선생님이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아리에 나가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새로운 분이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제 작품도 관심 있게 봐주셨어요. 동아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서로 작품을 발표했어요. 처음 발표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혜순 씨 시에는 진솔함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단체 여행을 갔을 때의 기분도 잊을 수 없어요.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보고 오랜만에 여행다운 여행이었어요. 여행 가서도 시를 썼어요. 천년된 불상을 보면서 느낀 감동을 시로 표현해보고 첨성대 아래서 별을 보며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동받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했구나. 평생 생계에 쫓겨 살다 보니까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옷도 예쁜 걸 사 입게 되고 머리도 파마를 해서 단정하게 하고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도윤이한테 매달리지 않게 됐어요. 물론 아들이니까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도윤이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 삶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도윤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예하고 시 쓰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여행도 가세요? 라고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응. 문학 동아리에서 여행도 가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 정말 재미있어 라고 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걸 아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데 뭔가 의외라는 어투였어요. 아마 엄마는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 정말 재미있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라고 했더니 그러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금방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좀 더 자주 오더라고요. 예전처럼 형식적이지는 않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집도 내셨다면서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동아리에서 공동 시집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응, 우리 동아리에서 시집을 내거든.
엄마 시도 몇 편 들어가라고 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시를 쓰신다고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시 중에서 한 편을 읽어줬어요. 바다를 보며 쓴 시였는데 들어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도윤이가 엄마,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뭘 미안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할 일이 생겼으니까 너도 내 일에 집중해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도윤이가 안 와도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택배가 왔어요. 도윤이가 보낸 건데 비싼 붓과 화선지가 들어있더라고요. 편지도 함께 왔어요. 엄마, 서예와 시 창작을 응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자랑스러워요. 시집이 나오면 꼭 한 권 보내주세요. 도윤.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도윤이가 저를 진짜로 봐주는구나.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봐주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너무 도윤이에게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역할만 하려고 했지. 나 자신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오늘도 서예 수업을 다녀왔어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봄이라는 글귀를 써볼 생각이에요. 정말 제 마음과 딱 맞는 것 같거든요. 70살에 찾은 두 번째 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인생 경험도 쌓이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순 씨,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이 더 많아요. 맞아요. 이제는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서예를 하면서 예쁜 글씨가 나올 때, 시를 쓰면서 좋은 구절이 떠오를 때,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 작은 일들이지만 행복해요. 도윤이도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요즘 어떤 시를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도윤이가 엄마, 시간 되시면 서울 한번 오세요. 엄마 시집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시를 쓰시다니. 라고 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도 할머니가 시인이에요. 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해요. 이제는 도윤이 가족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생선 냄새 나는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 시를 쓰고 서예를 하는 문화인으로 봐주니까요. 물론 아직도 무릎이 아픈 날이 있고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일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새로 쓴 시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강릉으로 단체 여행을 가요. 이런 걸 기대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내가 됐구나. 도윤이 엄마가 아니라 이예순이라는 한 사람이 됐구나. 늦었지만 찾은 제 두 번째 봄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좋은 시도 쓰고 싶고, 서예 실력도 더 늘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개인 작품집도 내보고 싶어요. 꿈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꿈이 생기다니 정말 신기해요. 도윤이한테 더 이상 섭섭하지 않아요. 물론 아들이니까 사랑하지만 제 인생이 도윤이에게 달려있지는 않아요. 제가 만든 제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나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보람된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 두 번째 봄입니다. 늦게 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봄이에요. 혜순의 삶은 한마디로 헌신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밤새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서예와 시,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도 나만의 봄을 가질 자격이 있다. 혜수는 더 이상 아들의 그늘에만 서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목소리와 자기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7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봄. 그 봄은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를 이유로, 환경을 이유로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다. 혜순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의 두 번째 봄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